최대한 클립을 많이 생산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죠. 그럴 때 이제 AI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클립 생산에는 자원이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간은 그 자원을 그냥 내어줄 리 없다. 그렇다면 인간을 멸종시키고 자원을 빼앗아 클립을 생산하자. 이렇게 생각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역시 정렬 문제죠. 페이스북 알고리즘도 이렇게 했습니다. 조회수를 최대한 올려라. 많은 조회수가 필요하다. 인간은 분노, 혐오적인 것을 더 많이 클릭한다. 분노와 혐오 컨텐츠를 많이 노출시키자. 이런 상황에서 궁극적인 목표를 어떻게 입력을 해야 했을까요? 알고리즘이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클립을 최대한 많이 생산해라 라고 했을 때 클립을 왜 많이 생산해야 하나? 인간이 클립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클립을 생산하기 위해 인간을 죽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인간을 죽이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생각을 알고리즘으로 하여금 어떻게 가지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1930년대에 스탈린이 연설을 하러 광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스탈린에게 경의를 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5분 동안 박수가 이어지니까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팔이 아프고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 상황에서 누가 먼저 박수를 멈출 수 있을까요? 11분이 지났을 때 한 제지 공장 공장장이 박수를 멈추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멈추고 자리에 앉았죠. 그리고 그날 밤 소련의 비밀 경찰이 그 공장장을 체포해서 10년간 수용소로 보냈습니다. 이 스탈린의 요원들은 이 박수 테스트, 박수를 누가 먼저 멈추는가, 이 테스트를 진실을 밝혀내는 방법으로 사용했습니다. 누가 최고 지도자에 대한 존경심이 가장 부족한가를 박수 테스트로 했다는 거죠. 박수를 오래 칠수록 스탈린을 친애한다고 가정하고 이런 테스트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참석자들은 존경심보다는 공포심에 박수를 쳤죠. 제지 공장장이 가장 먼저 박수를 멈춘 이유도 가장 충성스럽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아마 가장 정직했거나 가장 나이가 많아서 가장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박수 테스트는 진실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특정 방식을 강요하는 데만 효과적이었죠. 우리가 이때까지 봤던 이런 감시 테스트들은 진실을 밝혀내기보다는 특정 행동을 강요하도록만 한다는 겁니다. 좋은 것만 인스타그램에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만 듣는 행동을 하게끔 유도를 한다는 거죠. 그런 세상이 유토피아일까요? 소련에서는 충성하지 않는 자를 찾으려는 압박이 이 박수 테스트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은 조회수, 클릭률을 높이라는 임무를 맡으면서 분노라는 컨텐츠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거짓말이나 자극적인 영상, 그런 영상을 추천하고 그런 영상을 올린 사람들한테 인기와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반대로 진실을 보여주면은 알고리즘은 그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유튜브를 보면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정치 음모론자, 백신 음모론자 이런 것들, 심지어 지구 평면론자 이런 것들도 다 단지 조회수를 위해서 만들어진 영상일 뿐입니다. 진실이라서가 아니라 현재 이미 컴퓨터들은 이 역사의 흐름을 바꿀 만한 그런 결정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로힝야족 민족 청소 운동을 선동한 페이스북이 정확하게 그런 역할을 했죠. 하지만 페이스북과 거대 기업들은 그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이 사람들은 거짓말과 증오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에 유튜브의 전 CEO죠. 수장 워치스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콘텐츠가 유튜브 정책 중 하나를 위반하는가, 혐오나 괴롭힘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했는가, 위반했다면 삭제합니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의 선을 너무 엄격하게 그어 사회에 들려야 할 목소리를 제거할까 걱정합니다. 2001년에 페이스북 대변인도 이렇게 비슷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유해한 표현, 보안 등의 문제를 놓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어려운 결정을 내립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못은 인간이 했고 이 알고리즘은 인간의 그런 나쁜 본성 때문에 일어날 일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역할, 억제하는 억제자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줍니다. 책임을 인간에게 돌리고 본인들은 이 관리자의 역할로 빠진다는 거죠. 만약에 어떤 일이 발생했다면 단지 관리를 못한 책임이지 잘못 자체가 알고리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발언이죠. 근데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고리즘이 인간의 특정 감정을 조장할 수 있고 다른 감정을 억제하는데 대단히 큰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하죠. 분노라는 감정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추길 수 있다는 거죠. 그 위험성을 이 사람들이 정말로 몰라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걸까요? 이 유튜브의 CEO, 메타버스의 CEO 이런 사람들이 정말 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자, 페이스북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극단주의 그룹에 가입한 사례의 64%가 페이스북의 추천 툴 때문이다. 우리의 추천 시스템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 페이스북의 내부 자료에 따르면 관련 앱들에서 유포되는 혐오 발언,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적 발언, 허위 정보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페이스북 스스로가 입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모른 척하는 거죠. 스탈린과 모스크바의 지도자들이 진실을 추구하는 것보다 새로운 어떤 질서를 강요했던 것처럼 기술 기업들도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실 추구보다는 어떤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책의 본문입니다. 유해한 영향들이 드러나면서 거대 기술 기업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았지만 그들은 정보에 대한 순진한 관점을 믿기 때문에 개입하지 않았다. 경영진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자유롭게 표현하면 결국 진실이 승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가 그동안 역사에서 숱하게 보았듯이 모든 정보가 여과 없이 흐르도록 내버려두면 진실이 지는 경향이 있다. 저울을 진실적으로 기울이려면 정보 네트워크가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강력한 자정장치를 개발하고 유지해야 한다. 이런 자정장치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진실을 얻고 싶다면 그것에 투자해야 한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보상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어줘야지 진실과 이 거짓의 저울의 균형이 그나마 유지가 될 거라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하는 대신 허구의 보상을 주는 오류 증폭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 2016년에 미얀마에서 도입한 인스턴트 아티클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오류 증폭 장치라는 거죠. 그것이 클릭 발생량에 따라서 뉴스 채널에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죠. 2017년 페이스북에서 참여도가 높은 사이트 중 합법 사이트는 단 2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상위 10위권 사이트 모두가 가짜 뉴스 사이트였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서핑을 하다 보면은 광고가 엄청나게 붙어있는 그런 사이트들을 한 번씩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런 사이트들은 진실을 전달하는 기관들이 아닙니다. 단지 클릭률을 높이기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사이트들이죠. 그런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드는 레시피만 알면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 매달 수천 달러의 광고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조회수, 클릭률만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컴퓨터에게 목표를 정확하게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조회수보다도 진실을 추구하라고 정확하게 목표를 심어줘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 방법이 어렵습니다. 이 정렬 문제라는 게 책에 나오는데요. 정의를 보면은 단기적으로 수행하는 일과 장기적인 목표가 불일치할 때 발생하는 것, 이것을 정렬 문제라고 책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 만약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만약에 진실 추구 쪽으로 목표를 바꾼다고 했을 때 진실 추구라는 어떤 그런 목적이 있을 때 중간에 어떤 과정을 위해서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 진실 추구에 맞지 않는 어떤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정렬 문제입니다. 장기 목표를 위해서 단기적인 어떤 목표를 수행해야 되는데 그 목표를 수행했을 때 장기 목표에서 더 멀어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9.11 테러 직후에 이라크를 침공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 미국의 목적은 이것이었습니다. 중동에서의 영향력 강화, 이라크와 이란 사이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키우려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래서 이 미군들이 육군들이 들어가서 이라크를 제압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육군들이 하는 행동은 이슬람 사원을 폭격하는 그런 일이었죠. 이라크 사람들을 죽이고 이슬람 사원을 폭격하는 그런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기적인 목표를 실행을 하다 보면은 결론적으로 중동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된다는 거죠. 다른 예도 한번 볼까요? 나폴레옹이 독일과 유럽을 정복을 할 때 프랑스의 목적은 유럽에서 프랑스의 영향력 강화였을 겁니다. 프랑스의 목적은. 그게 장기적인 궁극적인 목적이었겠죠. 근데 나폴레옹의 유럽 정복은 영토를 넓히고 명성도 높였지만 장기적으로는 독일과 이탈리아가 각각 스스로 통합 국가를 만들도록 부추겼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랬다는 거죠. 한번 공격을 받고 나니까 우리가 통일을 하지 않고 있으면은 이렇게 손도 못 쓰고 당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독일과 이탈리아라는 큰 두 강대국을 만들어냈고 그 결과 장기적으로는 프랑스의 영향력이 유럽에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정렬 문제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라고 봤을 때 문제는 나폴레옹의 장기 목표와 프랑스의 궁극적인 목표가 일치하지가 않는다는 거겠죠. 이런 일은 실제로 많이 일어납니다. 대한민국의 목적은 경제성장이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대통령은 4년 뒤면은 그만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궁극적인 목표보다도 다음 선거를 위해서 행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정렬 문제의 핵심입니다. 목표는 B인데 A의 보상을 제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렬 문제의 핵심이죠. 프랑스의 목적은 유럽에서의 영향력 강화인데 그 프랑스를 지도하는 지도자 그 사람은 그것보다도 단기적인 목표를 추구했을 때 보상을 받기 때문에 단기적인 목표를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폴레옹은 명성도 얻고 영토도 넓혔지만 장기적으로 유럽에서 프랑스의 영향력은 줄어들었죠. 이런 문제가 AI에도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고리즘한테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 있을 때 단기적인 어떤 보상 때문에 진실 추구하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런 결정을 알고리즘이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자, 한 가지 사고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철학자 닉 보스트럼이라는 사람의 사고 실험이었는데요. 클립 공장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죠.
이 공장장이 클립 공장을 관리하는 AI에게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최대한 클립을 많이 생산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죠. 그럴 때 이제 AI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클립 생산에는 자원이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간은 그 자원을 그냥 내어줄 리 없다. 그렇다면 인간을 멸종시키고 자원을 빼앗아 클립을 생산하자. 이렇게 생각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역시 정렬 문제죠. 페이스북 알고리즘도 이렇게 했습니다. 조회수를 최대한 올려라. 많은 조회수가 필요하다. 인간은 분노, 혐오적인 것을 더 많이 클릭한다. 분노와 혐오 컨텐츠를 많이 노출시키자. 이런 상황에서 궁극적인 목표를 어떻게 입력을 해야 했을까요? 알고리즘이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클립을 최대한 많이 생산해라 라고 했을 때 클립을 왜 많이 생산해야 하나? 인간이 클립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클립을 생산하기 위해 인간을 죽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인간을 죽이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생각을 알고리즘으로 하여금 어떻게 가지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인간 사회에서도 오랫동안 고민되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궁극적인 선, 도덕성 이라는 것이 있냐는 거죠. 이것은 아직도 인간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AI에게, 알고리즘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AI에게 어떻게 도덕성을 가르칠까 하는 문제입니다. 도덕성을 가르치려면 뭐가 도덕성인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겠죠.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도덕적이고 궁극적인 보편적인 법칙이 있을까요? 인류 역사에서 많은 것들이 후보로 나왔었지만 대표적인 두 가지가 칸트의 정언 명령이라고 하죠. 의무론과 공리주의가 바로 그 대표 두 가지입니다. 궁극적인 보편적 법칙이 있는지 합의를 하기 위해서 일단 이 두 가지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의무론 먼저 보겠습니다. 의무론. 이 칸트가 주장한 것인데 칸트의 정언 명령이라고 또 하죠. 이 의무론에 따르면은 궁극적이고 보편적인 어떤 도덕적 법칙에 따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편적인 도덕적 법칙이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입니다. 나는 지금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 라고 했을 때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보편적 법칙을 만들고 싶은가? 그런 법칙이 생긴다면은 누가 내 가족을 죽일 수도 있고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은 살인을 허용하는 보편적 법칙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나도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런 메커니즘이죠. 하지만 여기서 의무론에서 문제는 이 보편적 법칙이라는 것, 보편적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은 우리는 인간을 죽이면 안 된다는 보편적 법칙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앞서 우리가 보았던 미얀마의 사건에서 급진적 불교 지도자 위라투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로힝야족은 인간 이하의 존재다.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의무론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할지 말지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될 때 로힝야족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죽여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보편적이라는 게 애매하다는 거죠. 꼭 로힝야족뿐만 아니더라도 고양이는 어떨까요? 고양이는 그러면 죽여도 될까요?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고양이는 죽이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은 쥐는 어떨까요? 쥐. 모기는 어떨까요? 벌레는 어떨까요? 아메바는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식물도 유기체이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된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상황을 파해하기 위해서 의무론자들이 한 가지 제안하는 방식은 고통에다가 점수를 매기자는 겁니다. 고통을 많이 느끼면은 더 보편적인 존재고 고통을 적게 느끼면은 더 보편적이지 않은 범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안 먹는 상황에서 왼쪽에는 사람이 있고 정면에는 고양이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사람보다는 고양이가 고통을 덜 느낄 것이기 때문에 사람보다는 고양이를 쳐야 된다는 그런 건데요. 실제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자율주행이 되면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일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은 고통의 양 이런 것들을 계속 따지다 보면은 우리는 의무론의 끝으로 가다 보면은 공리주의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공리주의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공리주의자들은 행복의 총량이 많은 것이 보편적 법칙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일이 보편적 법칙이라는 거죠. 홀로코스트가 유대인에게 그런 고통을 안겨주면서도 독일인을 포함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그 고통만큼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홀로코스트는 잘못되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주 논리가 딱 맞아 떨어지죠. 고통이 늘어난 만큼 행복도 늘어났으면은 공리주의는 홀로코스트를 지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고문당한 사람은 소수고 그 소수 덕분에 많은 사람이 행복을 얻었다면은 그게 보편적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리주의는 동성애 같이 피해자가 없는 어떤 그런 사건을 다룰 때 진가를 발휘합니다. 실제로 공리주의자였던 제레미 벤담은 동성애를 범죄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데 찬성했습니다. 두 남성이 만약에 연인이 되면은 두 사람만 행복할 뿐 다른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동성애를 왜 금지해야 하는가 하는 게 바로 공리주의 논리였죠. 이 반면에 칸트는 동성애라는 것은 본능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따라서 인간으로 취급받을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칸트의 주장 덕분에 결론적으로는 나치가 강제 수용소에서 동성애자들을 살해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줬죠. 인간을 살해하면 안 된다는 그런 보편적 법칙에서 동성애자들은 제외된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공리주의자의 의견이 더 우월한 것으로 보이지만 또 공리주의자들한테는 또 나름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정확한 계산기가 없다는 거죠. 고통과 행복의 양을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 때 락다운을 했었죠. 집에서 나가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만나지 말고 4명 이상 식사를 하지 마라 뭐 이런 것도 있었죠. 그런 락다운 정책을 했을 때 세상의 고통의 양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좁은 아파트에서 3명의 아이와 한 달 동안 갇혀 지내는 이 주부의 생활에 몇 점의 불행한 점수를 매겨야 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것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가 있다면은 록다운 정책이 타당했는지 하지 말았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행복의 총량만 계산을 하면 되니까요.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공리주의에는. 역사를 봤을 때 공리주의의 진정한 위험은 어떤 미래에 일어날 상황을 위해서 지금 희생을 강요하는데 강요뿐만 아니라 정당화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리주의자들은 미래의 진정한 사회주의에서 발생하는 행복이 지금 강제 수용소에서 일어나는 단기적인 불행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으로써 지금 강제 수용소에서 일어나는 그런 노동 착취를 정당화하는 거죠. 미래에 좋은 일이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조금 불행하더라도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미래에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할까요? 그 시점에 오면은 그 사람들은 또 더 미래를 말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계속 지금 희생당하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이런 방식은 수천 년 전에 종교가 발견한 수법이죠. 이 생에서 죄를 지어도 사후에 구원받을 수 있으니 괜찮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아무리 이런 도덕적 판단, 뭐가 도덕적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자 사실은 이런 신화라는 것 앞에서는 무의미해집니다. 이런 것들이. 유대인을 학살하는 것이 홀로코스트가 도덕적으로 옳은가 아닌가를 공리주의자와 의무론자가 백날 다퉈도 히틀러가 유대인이 인류를 파괴하려고 작정한 악마적 괴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그런 신화적 믿음이 퍼진다면은 이런 도덕적 논쟁은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거죠. 말했다시피 이런 신화 같은 것들은 상호주관적 현실입니다. 히틀러가 유대인이 불결하다고 했던 것도 상호주관적 현실이었죠. 마늘사냥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는 컴퓨터가 그런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저자는 그런 것을 상호 컴퓨터 현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상호 컴퓨터 현실의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이전에 봤던 미얀마 로힝야족 학살 사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수만 년 동안 인간이 행성 지구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기업, 화폐, 신, 국가 같은 상호주관적 현실을 창조하고 그것을 유지하고 그런 현실을 이용해 대규모 협력을 조직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기 때문이다. 이제 컴퓨터도 비슷한 능력을 획득할지 모른다. 컴퓨터가 상호주관적 현실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책에서는 이제 컴퓨터도 비슷한 능력을 획득할지 모른다 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미얀마에서 일어난 학살 사건 말고도 다른 상호 컴퓨터 현실도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은 포켓몬고라는 그런 게임입니다. 스마트폰에서 화면을 비춰서 실제로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어떤 가상의 포켓몬스터를 띄워서 그것을 잡는 그런 게임인데요. 컴퓨터가 만들어낸 이 가상현실 때문에 현실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가상현실을 쫓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포켓몬고가 처음 나왔을 때 어떤 특이한 몬스터를 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단체로 고속도로를 막고 이 포켓몬을 잡는 그런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만약 그런 일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